서울의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화려한 노을 아래 대한민국 정재계를 뒤흔드는 세기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ST그룹의 최연소 총수 강태준, 그리고 베일에 쌓인 육군 참모총장 한민규 중장의 외동딸 한유진.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자본의 만남 그 자체였다. 수백억 원을 쏟아부은 결혼식장은 유럽의 고성을 통째로 옮겨온 듯 웅장했고, 참석한 하객들의 이름만으로도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다. 강태준은 맞춤 제작한 톰 포드 턱시도를 입고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훤칠한 키와 조각 같은 외모, 그리고 ST그룹의 절대자라는 후광은 그를 세상의 중심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자신에게 아첨하는 정계 인사들과 재벌 총수들 사이를 유유히 거닐었다. 그의 눈은 승리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결혼으로 날개를 달았다고 확신했다. 반면 신부 한유진은 순백의 베라왕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화려한 식장과 대조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는 단아하고 아름다웠지만 기쁨이나 설렘보다는 마치 정교한 임무를 수행 중인 요원처럼 무표정에 가까운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는 가끔씩 남편이 될 강태준을 향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익히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미디어의 광란적인 플래시 세례를 뒤로 한 채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ST그룹의 최고층 펜트하우스, 그들의 신방으로 향했다. 최고급 리무진 안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강태준은 태블릿으로 ST그룹의 주가 변동을 확인하며 입꼬리를 올렸고, 한유진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숨막히는 호화로움이 그들을 맞이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졌고, 실내 장식은 수십억 원대의 예술품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에는 신혼의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강태준은 턱시도 재킷을 벗어던지며 소파에 몸을 묻었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쇼는 끝났군. 그가 얼음이 담긴 위스키 잔을 흔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결혼식장에서의 부드러움과는 정반대로 차갑고 날카로웠다. 한유진은 드레스의 긴 트레인을 잡고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섰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 침묵이 강태준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이 관계의 유일한 승자이며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확인받고 싶어 했다. 한유진 씨, 그가 그녀를 불렀다. 당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안다고 생각하겠지. 당신의 아버지가 가진 힘.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야. ST그룹은 정계에 든든한 방패가 필요했고, 한민규 중장은 내 장인이 되기에 완벽한 인물이었지.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이 경멸감으로 번득였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 당신은 그저 그 연결고리일 뿐이야. 한민규의 딸이라는 타이틀 외에 당신 자체는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오늘부터 당신은 ST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하겠지만 내 앞에서는 철저하게 복종해야 할 거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나? 강태준은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한유진은 대답 대신 그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 흔들림 없는 시선이 강태준의 오만함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좋아. 그럼 첫날 밤 교육을 좀 시켜줘야겠군.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실하게. 그의 잔인한 미소가 짙어졌다. 그는 침실 대신 욕실로 향하더니 하인들이 발 마사지를 위해 준비해 둔 듯한
고급스러운 크리스탈 조격 대야를 거실로 끌고 왔다.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얼음통을 가져와 조격기 안에 쏟아부었다. 차가운 물과 얼음이 대야를 가득 채웠다. 한유진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불길했다. 무릎 꿇어 강태준이 명령했다. 한유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뭐 하는 거야? 당장 무릎 꿇으라고.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분노가 치민 강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구겨졌다. 내년이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강태준은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한유진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았다. 한유진은 고통 속에서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경멸을 담고 있었다. 내 그 잘난 아버지 앞에서처럼 뻣뻣하게 굴 건가? 오늘 밤 내가 내 군기를 확실하게 잡아주지. 그는 한유진의 머리채를 잡은 손에 힘을 주어 그녀의 얼굴을 얼음물이 가득 담긴 조격 대야로 쳐박았다. 이게 내 자리야. 내 발밑에서 복종하는 거. 차가운 얼음물이 순식간에 그녀의 숨을 먹게 했다. 순백의 면사포가 얼음물 속에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강태준은 그녀의 뒷목을 한 손으로 짓누르며 시간을 셌다. 1분. 한유진의 몸이 가늘게 떨렸지만 물 밖으로 빠져나오려는 격렬한 저항은 없었다. 2분. 강태준은 그녀가 곧 애원하며 용서를 빌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자신의 절대적인 힘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3분. 그녀의 움직임이 잦아들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고 싶었다. 4분. 강태준이 그녀의 머리를 물 밖으로 잠시 꺼내주었다. 한유진은 격렬하게 기침하며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죽지 않았다. 오히려 물에 젖은 그녀의 눈빛은 얼음보다 더 차갑게 강태준을 쏘아보고 있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강태준은 다시 그녀의 머리를 물속으로 쳐박았다. 정확히 5분이 지났을 때였다. 강태준이 그녀를 다시 물 밖으로 끌어내려던 바로 그 순간, 쾅!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폭발음과 함께 부서져 나갔다. 최고급 티타늄으로 제작된 은행 금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던 문이 종이장처럼 찢겨져 나간 것이다. 강태준은 상상도 못한 상황에 놀라 한유진의 머리채를 놓쳤다. 무슨 놈들이야. 그가 소리쳤다. 연기가 거치고 부서진 문틈으로 육중한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대한민국 육군 정복을 입은 2명의 헌병이 먼저 들어섰다. 그들의 눈은 감정 없이 상황을 스캔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존재감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한민규. 그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이 펜트하우스의 조명 아래 차갑게 빛났다.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부서진 문 조각을 가볍게 밀어내며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분노는 뜨거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혹함이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져 물에 젖은 딸에게, 그리고 그녀를 짓누르고 있던 강태준에게 고정되었다. 내 놈이 감히. 한민규 중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펜트하우스 전체를 울릴 만큼의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강태준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전선을 지키는 야전사령관의 영린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ST그룹의 강태준이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일어섰다. 장인어른,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여긴 제 집입니다. 강태준이 젖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위엄을 지키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는 법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다. 한민규 중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강태준은 보이지 않는 압력에 짓눌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한편 바닥에 쓰러져 있던 한유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녀의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아버지, 5분, 정확하시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잠겼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렷했다. 강태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함정이었다. 한유진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까지 모두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민규 중장은 딸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안타까움이 아닌 잘 훈련된 부하를 향한 듯한 묘한 신뢰였다. 그는 다시 강태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자네는 지금 2가지 실수를 했네. 중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첫째는 내 딸을 건드린 것이고, 둘째는 내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것을 잊은 것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한민규 중장은 더 이상 장인이 아니었다. 그는 전장에서 수많은 생사를 넘나든 야전 지휘관이었다. 그의 주먹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강태준의 안면을 강타했다. ST그룹의 총수 오만함의 화신이었던 강태준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의 입에서 피가 터져나와 비싼 페르시안 카펫을 적셨다. 강태준은 바닥에 나뒹굴어져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안 수트가 피와 위스키 그리고 자신의 피로 얼룩졌다. 그는 자신이 맞았다는 사실보다 감히 누군가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에 대한 모욕감으로 몸을 떨었다. ST그룹의 총수인 자신을 이 신성한 펜트하우스 안에서 폭행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자신의 제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입술의 피를 닦아내며 애써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아직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으려 했었다. 장인어른,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여긴 제 집입니다.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무단 침입과 폭행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는 법이 자신의 편이라고 확신했다. 재계 서열 1위 ST그룹의 법무팀은 대한민국 최고였다. 한민규 중장은 강태준의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장갑을 벗어 곁에 서 있던 부관에게 던졌다. 고소? 해보게. 자네가 내 딸의 머리를 물에 처박는 영상이 내 시계에 정확히 5분 12초간 녹화되었으니 법정에서 아주 유용한 증거가 될 걸세. 자네가 말하는 폭행은 그 이후의 일이고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제야 한민규의 손목에 있는 투박한 군용시계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설마 당신들 처음부터 이걸 계획한 거야? 그의 오만한 자신감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들의 긴장된 대치 상황을 깨고 조용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만하세요, 아버지.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흠뻑 젖은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수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는 물에 젖어 볼품없이 늘어졌고 완벽했던 화장은 얼음물에 지워져 창백한 민낯을 드러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한유진은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아버지를 손짓으로 막았다. 그녀는 강태준이나 한민규 중장이 아닌 거실 한쪽에 놓인 콘솔 테이블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녀는 그 위에 놓인 깨끗한 실크 손수건을 집어들어 젖은 얼굴을 천천히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우아했다. 마치 방금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강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가 예상했던 반응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울고불고 매달리며 용서를 빌거나 아니면 아버지 뒤에 숨어 자신을 비난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한유진은 이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마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휘관처럼 보였다. 얼굴을 다 닦아낸 한유진이 손수건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흥건한 물과 그리고 강태준의 피가 묻은 카펫을 지나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진 강태준의 얼굴에 꽂혔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이 결혼은 지금 이 순간부로 무효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강태준의 눈이 커졌다.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방금 결혼식이 끝났어. 수천 명의 하객과 미디어가 증인이야. 네가 뭔데 결혼을 무효로 만들어? 그는 그녀가 충격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유진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한유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나? 넌 이제 내 아내야. 법적으로. 법? 한유진이 희미하게 비웃었다. 그 비웃음은 강태준의 오만함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차가웠다. 당신이 법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강태준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남편이나 당신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순간 한유진의 머릿속으로 불과 석 달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거래가 성사되던 날이었다. 장소는 ST그룹 본사 최상층에 있는 강태준의 개인 집무실. 그곳에서 강태준은 한민규 중장과 한유진을 앞에 두고 거대한 제안을 했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다. 중장님, 강태준이 최고급 시가를 피워 물며 말했다. ST그룹은 차세대 방산 사업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부와 청와대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중장님의 인맥과 영향력은 ST에게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그 대가로 저는 중장님의 따님을 ST그룹의 안주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는 한유진을 마치 값비싼 골동품처럼 훑어보았다. 한유진 씨가 제 아내가 된다면 한 가문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명예를 얻게 될 겁니다. 제가 유진 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과 명예,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치입니다. 나쁘지 않은 거래죠. 그는 한유진이 감격에 겨워할 것이라 예상했다. 한민규 중장은 딸의 의사를 묻기 위해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그녀를 그저 이 거대한 거래의 담보물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그때 침묵을 지키던 한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때도 지금처럼 차분했다. 좋아요, 강태준 씨. 그 제안 받아들이죠. 강태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강태준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감히 자신에게 조건을 거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결혼의 대가로 저는 ST그룹 본사는 물론 모든 자회사의 내부 재무 데이터에 대한 열람 권한을 원해요.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접근 권한 말이에요. 강태준은 순간 멍해졌다가 이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재무 데이터? 좋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어차피 당신 같은 온실 속 화초가 그런 복잡한 숫자를 들여다본들 뭘 알겠습니까? 그냥 아내로서의 소소한 호기심 정도로 받아들이죠. 그는 그녀의 당돌함을 귀엽게 여겼다. 그는 몰랐다. 한유진이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MIT에서 금융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월스트리트에서
아테나, 아테나라는 코드네임으로 활동하며 부실 기업들을 사냥해온 전설적인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었다. 한유진이 ST그룹의 내부 자료를 원했던 이유는 몇 년 전부터 ST그룹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결혼을 수락한 이유가 강태준의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ST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체의 심장부에 합법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 전략이었던 것이다. 다시 현재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 한유진은 피에 젖은 강태준을 내려다보았다. 우리의 결혼은 계약이었어요. 강태준 씨, 당신은 내 아버지의 정치적 후원을 얻고 나는 ST의 정보에 접근한다. 그리고 그 계약의 암묵적인 전제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하지만 당신은 방금 그 계약을 깨뜨렸어요. 당신은 나를 파트너가 아닌 당신 발밑에 둘 소유물로 취급했죠. 강태준은 그녀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증오나 공포가 아닌 사냥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냉혹함을 읽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계약? 이건 결혼이라고. 넌 내 아내야. 감히 내 집에서 나갈 수 없어. 강태준이 소리치며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그는 아직도 힘으로 그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한유진에게 닿기도 전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헌병 중 한 명이 강태준의 손목을 낚아챘다. 강태준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헌병의 손은 강철 집게처럼 그의 손목을 으스러뜨릴 듯이 움켜쥐었다. 훈련된 군인의 완력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강태준은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무릎을 꿇을 뻔했다. 한유진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다가 자신의 머리에 꽂혀 있던 이제는 물에 젖어버린 순백의 면사포를 뽑아냈다. 그녀는 그것을 구겨서 강태준의 피가 묻은 카펫 위에 경멸스럽게 던져버렸다. 나는 당신 아내인 적 없어요. 비즈니스 파트너였지. 그리고 강태준 씨, 당신은 방금 이 거래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녀는 몸을 돌려 아버지 한민규 중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 떠날 준비됐어요. 한민규는 말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육중한 정복 코트를 벗어 물에 젖어 떨고 있는 딸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군복의 묵직한 온기가 그녀를 감쌌. 한민규 중장과 한유진 그리고 두 명의 헌병은 부서진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마치 승전한 장군과 그의 참모처럼 당당하게 퇴장했다. 강태준은 홀로 호화롭지만 처참하게 부서진 펜트하우스에 남겨졌다. 그의 손목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입에서는 피맛이 감돌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어떤 적을 만들었는지조차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ST 그룹 펜트하우스의 부서진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한유진의 젖은 드레스와 머리카락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묵직한 군용 코트를 여몄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헌병들에 의해 통제되어 있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몇몇 경비원들이 부서진 문을 통해 울린 경보음을 듣고 달려왔지만 한민규 중장의 위엄과 그를 따르는 헌병들의 살기 어린 눈빛에 감히 앞을 가로막지 못했다. 그들은 ST그룹의 로고가 밝힌 리무진이 아닌 로비 구석의 어둠 속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군용 세단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자마자 화려했던 결혼식의 흔적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 안은 방음 처리가 되어 있어 고요했다. 한민규 중장은 딸의 젖은 머리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며 처음으로 아버지로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괜찮으냐? 한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범위 아닙니다, 아버지. 강태준은 생각보다 더 오만하고 그래서 더 예측하기 쉬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아닌 계획이 성공적으로 1단계를 마쳤다는 듯한 냉철함이 묻어났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제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것뿐이에요. 그가 저를 짓밟으려 했던 그 5분이 그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한민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딸을 단순한 딸로 키우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전략가적 기질을 일찍부터 알아보았고, 그녀가 육군사관학교를 선택했을 때도 월스트리트로 떠났을 때도 묵묵히 지원했다. 지금 딸은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고, 아버지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참이었다. 차량은 서울의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의 숲속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군사 보안 구역 내에 위치한 비밀 안전 가옥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2층짜리 전원주택처럼 보였지만 그곳은 대한민국 육군정보사령부가 직접 관리하는 최첨단 요새였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지하 벙커로 진입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그곳은 펜트하우스의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직 기능성만을 추구한 차가운 금속과 콘크리트 벽, 그리고 수십 대의 슈퍼컴퓨터 서버가 내는 낮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이 바로 한유진, 아니, 아테나의 진짜 지휘 통제소였다. 그녀가 젖은 몸으로 벙커에 들어서자 이미 대기하고 있던 2명의 인물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한 명은 뿔테 안경을 쓴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천재 해커 제우스 박선우 소령. 다른 한 명은 40대 초반의 냉철한 인상을 가진 군 법무관 헤르메스 김철수 중령이었다. 그들은 한유진이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할 때부터 비밀리에 그녀를 지원해온 핵심 팀원이었다. 아테나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박소령이 말했다. 그의 눈은 걱정보다는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데이터는 확보하셨습니까? 한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코트를 벗었다. 흠뻑 젖은 웨딩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옥죄고 있었다. 박소령, 선물은 이미 30분 전에 전송 완료됐을 텐데. 박소령의 얼굴이 환해졌다. 네, 확인했습니다. 결혼 서약 직후 강태준이 한유진님에게 선물로 ST그룹의 내부망 최상위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자신의 제국을 과시하는 동안 저는 백도어를 통해 지난 5년간의 모든 내부 감사 자료, 자금 흐름, 임원진의 개인 서버까지 전부 다운로드했습니다. 완벽합니다. 한유진은 김중령을 바라보았다. 김중령님, 법적 준비는? 김철수 중령이 태블릿을 켰다. 강태준의 폭행 증거 영상은 즉시 암호화하여 군서버 3곳에 분산 저장했습니다. 또한 혼인 무효 소송 및 특수상해 고소장을 즉각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가 언론 플레이를 시도할 경우 이 영상은 그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한유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젖은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졌다. 그것은 마치 낡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았다. 얼음물로 샤워를 마친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 대신 검은색 터틀넥과 전투복 바지, 그리고 군용 워커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더 이상 한민규의 딸, 강태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사 아테나로 돌아왔다. 그녀가 지휘 통제소 중앙의 의자에 앉아 거대한 스크린에 ST그룹의 복잡한 조직도와 자금 흐름도가 펼쳐졌다. 강태준은 지금쯤 분노에 떨며 나를 찾고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내가 아버지 뒤에 숨어 울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오만함이 그의 약점이죠. 같은 시각
처참하게 부서진 펜트하우스. 강태준은 얼음으로 부어오른 뺨을 문지르며 전화를 붙잡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ST그룹의 법무팀장과 홍보이사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당장 근영과 한민규를 고소해. 무단 침입, 폭행, 명예훼손. 전부 다. 법무팀장이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상대는 현직 육군 중장입니다. 게다가 한유진 씨 측에서 먼저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극심한 폭력으로 인한 혼인 관계 파기입니다. 강태준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그년이 감히 나를 고소해? 홍보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미 몇몇 언론사에서 오늘 밤의 소동에 대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한민규 중장의 차량이 늦은 밤에 펜트하우스를 방문한 사실이 목격되었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는 거다. 신부 한유진, 결혼 첫날 밤 가출, 정신적 불안정 증세 보여라고 기사를 뿌려 그녀를 미친년으로 만들란 말이다. 강태준은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한유진을 그저 아버지의 힘을 믿고 날뛰는 철부지 아가씨로 폄하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과 언론 권력으로 그녀 하나쯤은 쉽게 묻어버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실수가 폭력이 아니라 한유진이라는 여자를 적으로 돌린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비밀의 요새, 지하 벙커, 박선우 소령이 다급하게 외쳤다. 아테나님, 강태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언론사에 한유진님의 정신 불안정에 대한 흑색 선전을 배포 중입니다. 김철수 중령이 인상을 썼다. 예상대로군, 비열한 놈. 하지만 한유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ST그룹의 수백 개 자회사 중 가장 눈에 띄지 않는 ST로지스틱스의 자금 흐름표를 확대하고 있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강태준이 연막을 피우는 동안 우리는 그의 심장에 칼을 꽂을 겁니다. 그녀가 화면의 특정 숫자들을 가리켰다.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차가운 희열이 감돌았다. ST로지스틱스. 지난 3년간 매 분기 말 정확히 500억 원씩. 장부상으로는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은 유령 회사입니다. 강태준, 내 놈의 비자금 창고를 찾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실행 버튼 위에서 멈췄다. 비밀의 요새, 지하 벙커의 공기는 수십 대의 서버가 내뿜는 열기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유진은 검은색 터틀넥 차림으로 거대한 메인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ST로지스틱스의 장부에서 발견한 500억 원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돈은 산업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는 허술한 명목으로 위장되어 매 분기 말 케이맨 제도의 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박소령. 한유진이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불렀다. 자금 추적은 끝났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결혼식 날의 신부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박선우 소령, 코드네임 제우스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답했다. 완료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블루파인 캐피탈, 강태준의 개인 비자금 창고입니다. 전형적인 탈세 및 횡령 수법입니다. 한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강태준은 내가 지금쯤 아버지 뒤에 숨어 울고 있을 거라 생각하겠죠. 그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사냥감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녀는 팀원들을 돌아보았다. 우리는 지금 전면전을 벌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경고 사격입니다. 그의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을 낼 겁니다. 그녀는 박소령에게 명령했다.
이 자료 전부를 검찰이나 금감원에 넘기지 마세요. 그들은 ST그룹의 로비에 막혀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그녀의 전략은 달랐다. 가장 굶주려 있고 ST그룹의 반감을 가진 늑대에게 먹이를 던져줄 겁니다. 인터넷 경제 매체 코리아 브레이커의 박종석 기자. 3년 전 ST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해고된 인물이죠. 그에게 익명으로 이 자료를 보내세요. 박소령의 손가락이 날아갈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데이터는 수십 개의 해외 서버를 거쳐 암호화된 파일로 박종석 기자에게 전송되었다. 김철수 중령, 헤르메스가 법률 검토를 마쳤다. 자료 자체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개입했다는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태주는 내부 고발자의 소행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 불꽃놀이를 감상하죠.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거대한 폭탄을 맞았다. 코리아 브레이커가 터뜨린 단독 ST 로지스틱스 5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기사는 한유진이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ST 로지스틱스가 유령 회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비록 인터넷 소규모 매체의 보도였지만 그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다. 강태주는 전날의 분노가 채 가시지 않은 채 펜트하우스에서 부은 뺨을 얼음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그의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식시장이. 강태준이 거실에 대형 TV를 켜자 모든 경제 채널이 ST 로지스틱스 발 비자금 스캔들로 도배되어 있었다. ST그룹의 주가는 개장 10분 만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ST 로지스틱스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리며 다른 계열사 주식까지 동반 폭락하기 시작했다. 감히 누가 이런 짓을. 강태주는 테이블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며 포효했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했다. 그는 이것이 한유진의 소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재무제표의 복잡한 숫자를 분석하는 것은 온실 속 화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내부 배신자다. 당장 정보팀을 동원해서 이 자료를 유출한 놈을 색출해. 그리고 박종석 그놈.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강태주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불을 끄려 했었다. 그는 정계와 언론사 고위층에 전화를 돌려 기사를 막으려 했고 천문학적인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방어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구멍을 막기 위해 다른 계열사의 자금을 무리하게 끌어와야 했다. 그의 제국은 겉보기에는 튼튼했지만 지금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지하 벙커. 한유진은 뜨거운 차를 마시며 TV 화면에 비친 강태준의 긴급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카메라 앞에서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박소령이 환호성을 질렀다. 아테나님, ST그룹 오늘 하루에만 시가총액 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강태준이 주가 방어를 위해 다른 계좌에서 최소 5천억 원을 끌어다 쓴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예상대로군요. 한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이 작은 불을 끄기 위해 지금 자신의 본진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었다. 강태준이 비자금을 막기 위해 다른 검은 돈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의 진짜 목적이었다. 한편 금융공격으로 정신이 없던 강태준은 자신을 모욕한 또 다른 적을 잊지 않았다. 그는 홍보이사를 불렀다. 한유진 그녀는 어떻게 됐어? 홍보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혼인 무효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한민규 중장 측에서 어떤 합의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증오로 일그러졌다. 그는
금융시장에서의 손해와 신혼 첫날 밤의 굴욕이 뒤섞여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좋아. 그년이 법으로 나온다면 난 여론으로 짓밟아주지.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어제 준비하라고 한 거 10배로 늘려서 터뜨려. 한유진이 결혼 전부터 문란했다. 명품에 미쳐서 아버지 돈을 탕진했다.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다. 온갖 추잡한 루머를 만들어서 뿌려. 그는 한유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면 한민규 중장도 압박을 느껴 물러설 것이라 계산했다. 그는 이것이 효과적인 반격이라고 믿었다.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는 한민규 중장 딸 한유진의 추악한 사생활 루머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세기의 결혼식, 알고 보니 추악한 뒷거래,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난무했다. 김철수 중령이 분노를 참지 못하며 한유진에게 보고했다. 아테나님, 강태준이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미지가 하지만 한유진은 자신을 향한 온갖 인신공격 기사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강태준이 자금을 이동시킨 새로운 계좌 내역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무시하세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강태준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총을 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는 나에게 진흙을 던지고 있지만 나는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녀는 화면의 특정 코드를 가리켰다. 강태준이 주가 방어를 위해 급하게 끌어온 자금의 출처였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네요. 박소령이 해당 계좌를 심층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다. 아테나님, 이건 ST그룹의 자금이 아닙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자금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한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500억짜리 비자금을 낚으려다 그보다 훨씬 거대한 괴물의 꼬리를 발견한 것이다. 박소령, 그 자금의 원천 끝까지 추적하세요. 밤을 새워서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강태준의 오만함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지하 벙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박선우 소령이 방금 발견한 자금의 출처는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부를 겨누는 독침과도 같았다. 한유진은 스크린에 떠오른 복잡한 송금 내역과 암호화된 메시지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직감이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아테나로 활동하며 쌓아온 경험이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제우스, 그녀가 박소령의 코드네임을 불렀다. 그 계좌 껍데기를 전부 벗겨내세요. 자금이 어디서 와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 단 1원도 놓치지 말고 추적하세요. 박소령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군 정보사령부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전 세계의 금융망을 헤집고 다녔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밤낮은 의미가 없었다. 박소령의 손가락은 단순한 키보드 입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디지털 세계에 잠긴 문을 여는 만능 열쇠였다. 그는 강태준이 끌어온 자금의 출처인 스위스 은행 계좌를 역추적했다. 1차 방화벽은 군용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으로 쉽게 뚫렸다. 하지만 그 뒤에는 여러 개의 유령 법인이 겹겹이 방어막을 치고 있었다. 마치 양파 껍질처럼 벗겨도 실체가 나오지 않았다. 암호화 방식이 독특합니다. 박소령이 중얼거렸다. 일반적인 금융 암호화가 아니에요. 군사 수준의 암호화입니다. 한유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군사 수준이라고요? 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군용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흔적을 감추려는 것 같습니다. 강태준이 이런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리 없습니다. 배우가 있다는 뜻이죠. 한유진은 즉시 명령했다. 김중령님, 강태준이 추진하던 방산 사업 목록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해외 기술 도입과 관련된 부분을요.
그녀는 두뇌의 다른 부분을 동시에 작동시켰다. 금융과 군사가 만나는 지점. 그곳에 답이 있을 터였다. 김중령이 빠르게 태블릿을 조작했다. 최근 ST가 프랑스와 이스라엘에서 차세대 레이더 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막판에 결렬되고 갑자기 제3국의 신생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코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코텍, 들어본 적 없어요. 한유진이 말했다. 제우스, 그 회사를 파보세요. 동시에 스위스 계좌의 암호화 프로토콜과 이코텍의 연관성을 찾아보세요. 박소령은 두 개의 다른 창을 띄우고 동시에 분석을 시작했다. 벙커 안에는 오직 서버의 냉각 팬 소리와 키보드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10분 후 박소령이 의자에서 거의 뛰어오를 뻔했다. 맙소사, 일치합니다. 그가 외쳤다. 스위스 은행 계좌의 암호화 키가 이코텍의 서버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코텍의 실소 유주. 추적했습니다. 마카오의 흥룡회, 하일롱위, 두목, 첸리의 조카입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강태주는 방산 사업을 미끼로 흥룡회의 검은 돈을 세탁하고 그 기술을 빼돌리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유진은 충격에 휩싸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은 더 빠르게 회전했다. 범죄 조직이 왜 강태준에게 돈을 대주죠? 그들의 목적은? 그녀가 물었다. 자금 세탁입니다. 김철수 중령이 법률가의 관점에서 끼어들었다. ST그룹이라는 거대한 합법 기업을 통해 검은 돈을 깨끗한 투자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강태준은 그 대가로 막대한 수수료와 정치적 비자금을 챙겼겠죠. 그 이상입니다. 박소령이 떨리는 손으로 추가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이 이코텍과 ST그룹의 레이더 기술을 판매한 대가로 받은 돈. 그 돈이 다시 스위스 계좌로 들어갔다가 이번엔 대한민국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강태준이 주가 방어를 위해 사용한 그 돈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가 아까 말씀드린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쪼개져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졌다. 강태준은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 안보를 팔아넘기고 있었다. 그는 흥룡회라는 해외 범죄 조직의 자금을 세탁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하며 자신의 방패막이를 만들고 있었다. ST로지스틱스의 500억 비자금은 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 박소령이 다시 한번 소리쳤다. 아테나님, 이것 보십시오. 이코텍과 ST그룹에 넘긴 기술 자료의 일부를 복원했습니다. 스크린에 깨진 데이터 조각들이 조합되어 하나의 설계도면이 나타났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의 차세대 주력 전차 K3의 핵심 방어 시스템 설계도였다. 강태준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 기밀을 흥룡회에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한유진도 김철수 중령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이적 행위를 넘어선 완벽한 반역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 나라 전체를 담보로 잡은 것이다. 흥룡회가 이 설계도를 어디에 넘길지는 불보듯 뻔했다. 북한일 수도 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일 수도 있었다. 김철수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즉시 기무사령부, 아니 국정원에 넘겨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강태준이 매수한 정치인들 중에 국방위 소속이 있습니다. 기무사나 국정원 내부에도 그의 끈앞풀이 심어져 있을 겁니다. 함부로 움직였다간 우리가 역으로 당합니다. 한유진은 펜트하우스에서 겪었던 굴욕을 떠올렸다. 강태준이 자신의 머리를 얼음물에 처박았던 그 순간. 그때 느꼈던 것은 분노와 모멸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인의 딸로서 그리고 아테나라는 이름의 전략가로서 느끼는 차가운 분노였다. 강태주는 그녀 개인뿐만 아니라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을 모욕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일을 개인적인 복수로 처리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군이 그리고 국가가 나서야 할 일이었다. 그녀는 벙커 내부에 설치된 직통 보안 전화를 들었다. 수신자는 단 한 명. 육군 참모총장 집무실이었다. 늦은 밤이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민규 중장이다. 아버지, 저 유진입니다. 아테나로서 보고드립니다. 한유진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을 배제한 채 건조했다. 한민규 중장은 딸의 목소리, 톤 변화만으로도 사안의 중대성을 즉각 파악했다. 말해라. 한유진은 김철수 중령과 박선우 소령이 발견한 모든 것을 단 하나의 누락도 없이 육하원 측에 따라 보고했다. ST 로지스틱스의 비자금에서 시작해 마카오 흥룡회, 유령회사 이쿠텍, K, 3전차 설계도 유출, 그리고 현직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흐름까지 10분간의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한민규 중장은 단 한마디의 질문도 감탄사도 내뱉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보고가 끝나자 한민규 중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분노나 놀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적의 실체를 확인한 노장의 숙고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유진아, 네가 방금 건드린 것은 내가 지난 2년간 추적해온 그림자의 실체다. 한유진은 숨을 멈췄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군 내부에도 그 그림자에 매수된 자들이 있다. 나는 그동안 꼬리만 쫓고 있었지. 방산 사업과 정치권, 그리고 해외 범죄 조직까지 연결된 몸통을 찾지 못했었다. 그런데 강태준이 그 몸통의 핵심이었을 줄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아닌 적을 발견한 사냥꾼의 희열이 담겨 있었다. 한민규 중장은 지난 2년간 군 내부의 수상한 정보 유출을 추적해왔다. 최전방 부대의 무기 배치도나 훈련 계획이 미세하게 적성국에 노출되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그 배후를 찾지 못했다. 그는 내부에 별을 단 장군 중 누군가가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했지만 물증이 없었다. 강태준이 바로 그 연결고리였다. 한민규는 집무실에서 창밖의 어두운 서울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군 내부의 반역자가 정보를 빼내고 강태준이 ST그룹이라는 합법적인 창구를 통해 흥룡회와 거래를 한 것이다. 흥룡회는 그 대가로 막대한 자금을 강태준과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뿌렸고 그는 거대한 검은 거미줄의 중심을 발견했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강태준은 더 이상 내 사위도 ST그룹의 총수도 아니다. 그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제1종 적성분자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군 통수권자의 권한으로 이 사건을 직접 지휘한다. 너희 팀은 내 직속 비공식 TF팀으로 임명한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한유진의 목소리에도 결의가 찼다. 개인적인 복수는 이 거대한 대회 앞에서 사소한 감정이 되었다. 너희가 확보한 모든 자료를 군 최고 등급 보안 서버로 즉시 이관해라. 그리고 강태준이 눈치채지 못하게 계속 그를 교란시켜라. 그가 언론 플레이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나는 그의 목을 조일 칼을 갈겠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인터넷은 온통 한유진의 사생활 스캔들로 도배되었고 ST그룹의 주가는 그의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간신히 하락세를 멈춘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언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한유진이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으며 감히 자신에게 대항할 힘을 잃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회장님, 코리아 브레이커는 추가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강태준은 시가를 피워 물었다. 당연하지.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나? 한민규, 그 늙은 여우도 제 딸년 스캔들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될 거야. 감히 내게 주먹을 날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괴물을 깨웠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지하 벙커에서 한유진은 강태준의 이런 오만한 반응까지 모두 계산에 넣고 있었다. 제우스, 강태준이 뿌린 한유진 스캔들 기사에 휩쓸린 척 제 개인 계좌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해 명품 쇼핑을 한 것처럼 위장하세요. 그가 나를 완전히 얕보도록. 그녀는 적이 가장 방심한 순간에 치명타를 날릴 계획이었다. 김중령님은 강태준과 흥룡회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법적으로 묶을 수 있는 반역죄 적용 검토를 시작해 주십시오. 한유진은 다시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이제 스크린에는 ST그룹의 재무제표가 아닌 대한민국을 좀먹는 거대한 암흑의 네트워크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2라운드에 접어든 것이었다. 육군 본부, 한민규 중장의 집무실. 거대한 태극기가 벽면을 차지한 그곳의 공기는 지하 벙커와는 또 다른 무게감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한민규는 책상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작전 지도 앞에 서서 붉은 펜으로 몇몇 지점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방의 군사 지도가 아니었다. 서울의 권력 지형도였다. 그의 딸이 찾아낸 그림자의 족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ST그룹의 총수를 상대하는 장인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의 암적 존재를 도려내야 하는 군사령관이었다. 그의 전화기에는 비화, 다이화 버튼이 눌려 있었고 그는 자신의 군 경력 전체를 걸고 가장 신뢰하는 이들에게 비밀 지령을 내리고 있었다. 방첩사령부 Defense Counterintelligence Command 내의 알파팀만 가동한다. 내 직속으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단어에 강철 같은 의지가 실려 있었다. 강태준이 접촉한 정치인 라인 그리고 국방부 내부의 협력자로 의심되는 자들을 24시간 밀착 감시한다. 도청이나 미행은 금물이다. 우리는 그들이 꼬리를 자르지 못하게 그들이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한민규가 구축한 연합 전선의 한 축, 즉 군사 정보력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군에 복무하며 누가 진짜 군인이고 누가 권력에 기생하는 기생충인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강태준과 흥룡회가 심어놓은 그림자 네트워크는 상상 이상으로 깊었지만 한민규의 알파팀 역시 대한민국 최정예 정보 요원들이었다. 작전 지시를 마친 그는 지하 벙커의 아테나에게 보안 회선을 연결했다. 유진아, 군 내부의 그림자들은 내가 맡겠다. 그들은 내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이제 자네 차례다. 흥룡회와 강태준, 그리고 정치권을 잇는 자금줄을 완벽하게 묶을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강력한 정황 증거지만 그들은 꼬리 자르기의 명수들이다. 한유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여전히 차분하고 냉철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제가 직접 강태준을 만나야겠습니다. 한민규의 미간이 순간 좁아졌다. 위험하다. 그놈은 지금 궁지에 몰린 쥐가 아냐.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는 오만한 늑대다. 더 포악할 수 있어. 그래서 더 쉬운 상대입니다. 한유진이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언론전에서 이겼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정신 나간 년이라는 루머에 휩쓸려 명품 쇼핑이나 하고 다닌다고 믿고 있죠. 그는
제가 겁에 질려 협상을 구걸하러 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 오만함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를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말을 스스로 내뱉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민규는 딸의 전략을 즉각 이해했다. 이것은 아테나의 방식이었다. 적의 가장 강한 무기, 오만함을 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바꾸는 것.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좋다. 연합 전선을 가동하지. 자네가 미끼가 되어 적진으로 들어간다면 나는 자네를 보호할 방패와 적의 심장을 먹게 할 칼을 준비하겠다. 작전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한유진은 김철수 중령이 아닌 강남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지금 어떤 거대한 사건의 일부가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인물이었다. 그는 오직 한민규 중장의 딸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위자료 협상을 원한다고만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ST그룹 펜트하우스. 강태주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한유진 스캔들은 모든 포털을 뒤덮었고 ST그룹의 주가는 그의 막대한 자금 수혈로 안정세를 되찾았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회장님, 한유진 씨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협상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강태준의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가 번졌다. 협상? 그년이 드디어 현실 파악이 됐나 보군. 그는 한유진이 울고불고 매달릴 모습을 상상했다. 그가 신혼 첫날 밤에 이루지 못했던 완벽한 굴복을 받아낼 기회였다. 좋아. 그 불쌍한 년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아줘야지. 그는 잠시 고민했다.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부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그렇다고 외부에서 만나는 것은 시끄러웠다. ST 호텔 최상층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오라고 해. 오늘 밤 8시 변호사나 아버지 그 누구도 대동하지 말고 혼자 오라고 전해. 이건 부부간의 마지막 대화니까. 그는 이것이 자비가 아니라 마지막 모욕을 주기 위한 무대 장치라고 생각했다. 이 소식은 즉시 지하 벙커로 전달되었다. 물었습니다. 박선우 소령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한유진은 눈을 감고 강태준의 심리를 다시 한번 복기했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얕보고 있다. 그는 자신이 설정한 무대에서 승리를 만끽하고 싶어 한다. 완벽한 조건이었다. 김철수 중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아테나님, 그곳은 완벽한 적진입니다. 모든 보안 시스템이 ST그룹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유진이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결전의 날을 맞이한 장수처럼 빛났다. 그래서 제가 직접 도청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결혼식 예물로 받았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강태준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선물했던 수십억 원짜리 보석이었다. 제우스, 이 목걸이에 다이아몬드 하나를 빼내고 그 안에 군용 초소형 송신기와 녹음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박소령의 눈이 빛났다. 가능합니다. 배터리 수명은 짧겠지만 이 시간 정도의 대화를 녹음하고 실시간으로 전송하기엔 충분합니다. 게다가 저건 강태준이 직접 준 물건이니 의심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유진은 아테나의 전투복을 벗었다. 그녀는 다시 한유진으로 돌아가야 했다. 패배하고 겁에 질렸으며 돈 몇 푼에 매달리는 연약한 여자로. 그녀는 최고급 명품 드레스를 골랐다. 화장은 일부러 조금 헝클어뜨려 마치 며칠간 울어서 지친 것처럼 보이게 연출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치명적인 독을 품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렸다. 밤 8시 ST 호텔.
한유진은 약속된 스위트룸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녀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니어에서는 김철수 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호텔 주변 반경 500m, 알파팀이 완벽하게 통제 중입니다. 저격수 2명 포함, 도립조 1개 팀이 5분 내 진입 가능합니다. 박소령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송신기 신호 양호합니다. 벙커에서 모든 것을 듣고 녹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유진은 이니어를 향해 낮게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통신을 끊습니다. 강태준이 몸수색을 할 수도 있어요.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그녀는 이니어를 꺼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스위트룸의 화려한 입구가 나타났다. 강태준이 팔짱을 낀 채 마치 개선장군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신혼 첫날 밤의 분노가 아닌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을 한유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유진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얼음물 속에서의 질식감을 떠올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군복 코트의 온기를 떠올렸다. 그녀는 연약한 신부의 얼굴을 한 채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갔다. ST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곳은 강태준이 자신의 절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설계한 공간이었다. 천장은 돔 형식으로 높았고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카페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금속과 대리석의 왕국이었다. 강태준은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친 그는 마치 자신의 영지를 내려다보는 중세의 영주와도 같았다. 그는 한유진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드디어 현실 파악이 됐나 보군. 한유진 씨. 아니, 이젠 그냥 한유진인가? 한유진은 약속대로 혼자였다. 그녀는 며칠간 잠을 못 이룬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이었고 눈가는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값비싼 샤넬 드레스는 그녀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한 마지막 발악처럼 보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협상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넓은 스위트룸을 울리며 그녀를 짓눌렀다. 협상? 그건 동등한 위치에서나 하는 말이지.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구걸이야.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훑어보듯 하다가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발견했다. 아직 하고 있었군. 내가 준 목걸이. 그는 목걸이를 경멸스럽게 만지작거렸다. 이게 수십억짜리인 건 알지? 당신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었을 돈이야. 한유진은 그의 손길에 움찔하며 물러섰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내 눈을 똑바로 봐. 내 아버지가 날 때렸던 그 기백은 다 어디 갔지? 한유진의 눈에 공포가 서린 듯 했다. 물론 그것은 완벽한 연기였다. 제발. 태준 씨. 당신이 뿌린 기사들 때문에. 전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저 때문에 곤란해지셨고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팔을 잡으려 했다. 제가 뭘 하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위자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스캔들만 멈춰주세요. 그녀의 비굴한 태도는 강태준의 오만함을 극도로 만족시켰다. 그는 그녀가 신혼 첫날 밤 얼음물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뻣뻣함을 기억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발 아래 완벽하게 무너져 있었다. 용서? 그가 그녀를 뿌리쳤다. 좋아. 그럼 무릎 꿇어.
내가 널 짓밟았던 그날처럼 내 구두에 키스하면서 용서를 빌어봐. 그럼 생각해보지. 한유진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치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그녀가 바닥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을 때 강태주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그래, 그게 내 자리야.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내 아비만 믿고 감히 내게 대들다니.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자신의 개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이걸로 네 아비 목을 날려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네가 뿌린 그 가짜는 비자금 자료? 난 내 아비가 군 내부에서 받은 뇌물 자료도 가지고 있거든. 물론 내가 조작한 거지만 사람들은 진실 따위엔 관심 없어. 더 자극적인 걸 믿지.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한유진은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척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제발. 그녀는 일부러 더 절박하게 연기했다. 그녀가 연약하게 무너질수록 강태주는 더 많은 것을 짓거렸다. 내 아비가 멍청하게 흑룡의 따위를 쫓고 다닌다는 것도 알아. 순간 한유진의 어깨가 멈칫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노리던 미끼였다.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찬 연기를 하고 있었다. 룡이요? 그걸 어떻게? 그녀는 마치 자신이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아버지를 통해 들었고 그것이 탈로 났다는 듯이 연기했다. 강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늙은 여우가 너한테 그런 것까지 말했나? 어차피 다 죽은 정권의 개새끼일 뿐이야. 그는 한유진이 정말로 겁에 질렸다고 판단하자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했다. 그는 이 불쌍한 여자에게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멍청한 년, 흑룡해가 뭔지 알기나 해? 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조롱했다. 그들은 내 사업 파트너야. 내가 ST 방산을 통해 그들의 기술을 도입하고 그들은 나에게 자금을 대주지. 내 아비가 감히 날 건드리면 흑룡해가 움직이기도 전에 북쪽에서 먼저 포탄이 날아올 거다. 한유진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이 모든 대화를 조용히 빨아들이고 있었다. 북쪽. 강태주는 스스로 반역 행위를 자백했다. 한유진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북쪽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강태주는 승리감에 도취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말이 안 돼? K3 전차 설계도. 그깟 종이 쪼가리 하나가 얼마인 줄 알아? 난 그걸로 수천억을 벌었어. 그리고 그 돈으로 내 아비가 숭배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샀지. 이젠 알겠나? 넌 지금 신을 거역한 거야, 한유진. 내 아비도 너도 내 손가락 하나면 끝장이야.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 안에 내 아비와 그 끈앞풀들을 한 방에 보낼 선물이 들어있지. 흑룡해와 직접 연결되는 라인이야. 그는 한유진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 바로 그때였다. 한유진은 자신이 흐느끼는 척하며 바닥에 떨어뜨렸던 작은 이브닝 클러치 백을 기억했다. 그 안에는 박소령이 만든 군용 근거리 데이터 복제기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스마트폰을 향해 무릎 꿇은 채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태준 씨. 그녀는 그의 다리에 매달리는 척하며 자신의 클러치 백을 강태준의 스마트폰 바로 옆 테이블 아래로 밀어 넣었다. 불과 10cm 거리, 복제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박소령의 슈퍼컴퓨터가 호텔의 보안망을 뚫고 클러치백을 중계기 삼아 스마트폰의 모든 데이터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남은 시간은 단 1분. 더러운 손 치워. 강태준이 그녀를 발로 찼다.
한유진은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그녀의 눈은 테이블 밑에 클러치 백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당신, 악마야. 당신은 나라를 팔아먹고 있었어. 그녀가 증오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악마. 돈이 신인 세상이야. 난 그 신의 자리에 오른 거고 강태준이 다시 와인을 따랐다. 이제 결정해. 내 구두에 키스를 하고 내 개가 될 건지 아니면 내 아비와 함께 반역죄로 감옥에서 썩을 건지. 그때 한유진의 귓속에 그녀가 호텔에 들어오기 직전 다시 착용한 머리카락에 가려진 초소형 수신기를 통해 박소령의 다급하지만 환희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복제 완료. 아테나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흥룡회와의 통신 내역, K3 설계도, 원본 파일, 정치인 로비 장부까지 완벽합니다. 순간 한유진의 모든 연기가 멈췄다. 그녀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와 절망이 사라지고 신혼 첫날 밤에 그 차가운 경멸이 다시 돌아왔다. 강태준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와인잔을 든 채 멈칫했다. 뭐야? 연극 끝났나? 한유진은 드레스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강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당신이 방금 자백한 모든 것. 흥룡의 북쪽 K3 설계도 그리고 정치인 매수. 그녀가 자신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볍게 톡 쳤다. 이것도 당신이 준 선물이었죠. 아주 유용하게 썼네요. 강태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이 미친년이 감히 날 속여. 그가 괴성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몰랐다. 한유진이 육군 사관학교에서 4년간 배운 것이 비단 전략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달려드는 강태준의 힘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몸을 낮추며 그의 팔을 잡아채고 완벽한 업어치기를 시전했다. 오만했던 재벌 총수의 몸이 공중에 떴다가 수억 원짜리 유리 테이블 위로 처박혔다. 와장창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강태준은 깨진 유리 위에서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한유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테이블 밑에서 자신의 클러치 백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유리에 베어 피를 흘리는 강태준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경비? 불러보시죠. 당신의 신노름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스위트룸의 문을 열고 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강태준은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포효할 뿐이었다. 한유진은 ST 호텔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군용 세단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겁에 질린 패배자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녀의 눈은 다시 아테나의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되찾았다. 그녀는 손에 쥔 클러치 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강태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핵폭탄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뜯어냈다. 강태준의 오만함이 담긴 선물이자 그의 자백을 담아낸 결정적 증거였다. 차가 지하 벙커에 도착하자마자 박선우 소령과 김철수 중령이 초조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은 호텔에서 들려오는 실시간 음성을 통해 강태준의 자백을 들었지만 데이터 확보 여부는 알지 못했다. 한유진은 클러치 백에서 데이터 복제기를, 목걸이에서 초소형 녹음 장치를 꺼내 박소령에게 건넸다. 제우스, 분석하세요. 박소령의 손이 흥분으로 떨렸다. 그는 즉시 2개의 증거물을 슈퍼컴퓨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 강태준의 스마트폰에서 복제된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박소령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강태준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든 것을 저장해 두었다. 흥룡해와의 암호화된 통신 내역 원본, K3 전차 설계도 원본 파일이 전송된 기록, 그리고 후원금 명목으로 수십 명의 현직 정치인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정확한 장부까지. 김철수 중령은 목걸이에 녹음된 강태준의 육성을 반복해서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북쪽의 정보를 팔아넘겼다고 제 입으로 자백했군. 흥룡해가 파트너라고 국회의원들을 샀다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반역죄입니다. 그는 법률가로서 이 증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즉각 판단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태준의 자백 녹취, 흥룡해와의 거래 내역, K3 설계도, 유출 증거,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들의 명단. 이것은 한 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거대한 반역 조직의 수장을 올가맬 완벽한 증거였다. 한유진은 단 하룻밤 만에 적의 심장에서 모든 것을 훔쳐온 것이었다. 한유진은 즉시 아버지 한민규 중장에게 보안 회선을 연결했다. 아버지, 물증 확보했습니다. 강태준의 자백 녹음 파일과 흥룡해와의 거래 내역, 정치인 로비 장부 원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민규 중장의 무거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딸이 이 위험한 임무를 완수해냈다는 사실에 안도할 틈도 없었다. 잘했다, 아테나. 한민규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울렸다. 이제 사냥을 시작한다. 지금 즉시 내가 임명한 특별검사팀에게 자료를 이관한다. 군 방첩사령부가 그들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할 것이다. 그들이 강태준의 숨통을 법적으로 끊어놓을 것이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아버지의 검사팀이 법적인 칼이라면 저는 금융시장에서 그의 돈줄을 끊겠습니다. 한유진이 말했다. 강태준이 주가 방어를 위해 끌어온 흥룡해의 자금, 그리고 ST그룹의 모든 비자금 계좌를 동시에 동결시켜야 합니다. 그가 반격할 단 한 푼의 돈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연합전선은 이제 마지막 공세를 준비했다. 새벽 4시, 대한민국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었다. 한민규 중장의 지휘를 받는 군 방첩사령부의 호위를 받는 특별검사팀이 움직였다. 그들은 부패했을지도 모르는 서울중앙지검을 우회하여 1급 반역죄 및 외환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태준과 ST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동시에 대한민국 내 모든 금융기관에 ST그룹 및 강태준의 개인 자산, 그리고 흥룡해와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의 모든 계좌에 대한 동결 명령이 떨어졌다. 강태준이 주가 방어를 위해 준비해둔 수조 원의 자금이 한순간에 묶여버렸다. 그는 이제 총알 없는 총이나 다름없었다. 강태준은 전날의 분노와 치욕감으로 펜트하우스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가 한유진을 잡기 위해 자신의 사설 경호팀을 소집하려던 바로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문이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열리고 특검 요원들과 방첩사령부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는 자신이 유리 테이블에 처박혔던 모습 그대로 피에 젖은 실크가운 차림으로 수갑을 차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 개새끼들, 감히 날 건드려? 내 변호사 어딨어? 너희들 다. 강태준은 포효했지만 요원들은 그를 냉혹하게 제압했다. 그의 오만했던 왕국, 그 펜트하우스는 차가운 법 집행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이것은 한민규 중장이 준비한 물리적인 공격에 불과했다. 한유진이 준비한 진짜 폭풍은 금융시장을 향하고 있었다. 새벽 5시 주식시장 개장 4시간 전, 그녀는 박소령을 통해 코리아 브레이커를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언론사에 결정적인 증거를 터뜨렸다. 물론 K3 설계도 유출과 같은 1급 군사 기밀은 제외했다. 그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었다. 대신 그녀는 ST그룹, 마카오 흥룡회와 유착, 불법 자금 세탁 창구 역할, 그리고 강태준 회장 흥룡회 자금으로 현직 국회의원 수십 명 매수, 로비 장부 원본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폭탄을 터뜨렸다. 강태준의 자백이 담긴 음성 파일 일부도 교묘하게 편집되어 함께 배포되었다. 대한민국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세상은 뒤집혀 있었다.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ST그룹 강태준 회장, 간첩 및 반역 혐의로 긴급 체포였다. 뒤이어 그가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되어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그 돈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매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TV와 인터넷을 도배했다. 오전 9시 마침내 주식시장이 개장했다. 폭풍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쓰나미였고 아마겟돈이었다. ST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매도 주문이 수천만 주, 수억 주가 쌓였지만 매수하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ST그룹의 시가 총액은 단 10분 만에 수십조 원이 증발했다. 그가 신혼 첫날 밤 한유진의 머리를 물에 처박으며 과시했던 그 모든 부가 단 10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그들이 투자한 회사가 단순한 비리 기업이 아니라 국가 반역 행위를 저지른 범죄 집단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투매를 시작했다. ST그룹이 발행한 회사채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모든 금융기관이 ST그룹에 대한 신용 등급을 부도 직전으로 강등시켰다. ST그룹의 수만 명의 직원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몰렸다. 강태준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래성은 단 몇 시간 만에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 그가 믿었던 돈, 그가 매수했던 권력, 그 모든 것이 한유진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검찰 조사실로 끌려가면서도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포효했다. 한유진, 그년 짓이야. 당장 내 변호사 불러. 하지만 그를 위해 움직여줄 변호사는 없었다. ST그룹의 법무팀은 특검에 의해 해체되었고 그가 매수했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로비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는 강태준을 천하의 반역자라며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바빴다. 그들은 꼬리 자르기를 시작했다. 강태준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지하 벙커에서 한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TV 화면 속에서 무너지는 ST그룹의 로고와 절규하는 강태준의 모습이 비쳤다. 박소령과 김중령은 환호성을 질렀다. 아테나님, 해냈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한유진은 그저 차갑게 모니터를 응시할 뿐이었다. 강태준이 매수한 정치인들이 꼬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김중령이 흥분을 가라앉히며 보고했다. 특검이 그들을 모두 잡아넣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강태준이 입을 다물면 그들은 빠져나갈 겁니다. 한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렇지 않아요. 강태준은 이제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가 믿었던 흥룡회도 그를 버릴 겁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물고 늘어질 인간이다. 그는 자신이 매수한 정치인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형량을 줄이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계는 이제 거대한 피바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다. 바로 그때 박소령의 모니터에 경고창이 떴다. 아테나님, 이상한 움직임입니다. 강태준이 체포되기 직전 그의 개인 서버에서 해외의 특정 IP로 데이터 전송이 시도된 흔적이 있습니다. 전송은 특검의 서버 차단으로 실패했지만
목적지는 흑룡회가 아닙니다. 목적지가 어디죠? 한유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박소령이 IP를 역추적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알 수 없습니다. 서버 위치가 북한입니다. 그는 흑룡회조차 배신하고 북한과 직접 거래하려 했던 겁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내려던 데이터. 그게 뭘까요? 한유진은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강태준은 자신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한 마지막 보험을 들어둔 것이었다. 그가 흑룡회조차 배신하고 손을 잡으려 했던 또 다른 세력. 그가 탈출을 시도할 겁니다. 그녀가 낮게 읊조렸다. 강태준은 자신이 가진 마지막 카드, 즉 K3 설계도보다 더 치명적인 무언가를 쥐고 있을지도 몰랐다. 특검 사무실의 지하 조사실. 강태준은 더 이상 ST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값비싼 실크 가운 대신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손목에는 수억 원짜리 시계가 아닌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금융 제국이 무너지고 자신이 매수했던 정치인들이 자신을 반역자라며 비난하는 뉴스를 본 뒤 그의 오만함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궁지에 몰린 짐승의 광기와 처절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흑룡회는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들은 감옥 안이라도 자객을 보내 자신의 목숨을 끊어놓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에게 남은 길은 없었다. 단 하나, 그가 체포 직전 북한으로 전송하려다 실패했던 그 마지막 보험을 제외하고는 그것은 단순한 K3 설계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5027의 핵심 요약본이었다. 전쟁 발발 시 북한의 핵심 지휘부를 타격할 미군의 증원 계획과 대한민국 육군의 반격 루트가 담긴 국가의 명운 그 자체였다. 그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 북한과 마지막 거래를 하려 했다. 흑룡회마저 배신하고 자신의 망명과 새로운 삶을 보장받으려 했던 것이다. 변호사를 불러줘. 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를 부를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단 한 번의 통화 권리를 ST그룹의 공식 명단에는 존재하지 않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그림자 부하에게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가 자신의 탈출을 위해 심어둔 마지막 카드였다. 같은 시각 지하 벙커. 한유진과 박선우 소령은 강태준의 서버에서 발견된 전송 실패 데이터 패킷을 복구하는데 성공했다. 거대한 스크린에 복구된 파일의 제목이 떠오르는 순간 박소령은 의자에서 얼어붙었다. 오플랜 5027 요약본 맙소사.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김철수 중령이 다가와 스크린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었다. 이건 국가 1급 기밀을 넘어섭니다. 이게 넘어갔다면 전쟁입니다. 한유진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즉시 모든 조각을 맞추었다. 그는 이 데이터를 아직 가지고 있어요. 전송에 실패했으니 그의 손에 원본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는 이걸로 탈출을 시도할 거예요. 그녀는 즉시 한민규 중장에게 비상통신을 연결했다. 아버지, 강태준이 작게 5027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걸 이용해 북한으로의 탈출을 시도할 겁니다. 당장 그를.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민규 중장의 집무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특검 사무실에서 온 긴급 보고였다. 중장님, 강태준이 가슴을 붙잡고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 증세입니다. 지금 즉시 군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야 합니다. 한민규 중장의 눈이 번뜩였다. 함정이다. 그가 소리쳤다. 당장 이송을 중지시켜 알파팀 전원특검 사무실로 출동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태준의 그림자 부하는 특검 사무실의 허술한 보안을 뚫고 의무병으로 위장해 조사실에 접근했다. 강태준은 구급 침대에 실려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왔고 군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에 탑승했다. 구급차가 출발하고 정확히 5분 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구급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군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지하 벙커에서 박소령이 구급차의 GPS를 추적하며 외쳤다. 방향이 다릅니다. 군 병원이 아니에요. 그들은 김포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설마 ST그룹 사설 비행장입니다. 강태준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척하며 자신의 마지막 비자금으로 준비해둔 도주용 제트기가 있는 사설 비행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비행장입니다. ST 사설 비행장. 한유진이 절박하게 외쳤다. 한민규 중장이 지휘 차량에 탑승하며 명령을 내렸다. 알파팀, 전원 ST 비행장으로 기동, 활주로를 차단한다. 어떤 비행기도 이륙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는 딸을 향해 소리쳤다. 유진아, 넌 벙커에. 아니요. 한유진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전쟁을 시작한 것도 저고 끝내는 것도 저여야 합니다. 그녀는 벙커의 벽에 걸려있던 자신의 군용 방탄조끼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테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반역자를 처단하는 군인의 딸 한유진이었다. ST그룹 사설 비행장.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활주로 끝에 소형 리어 제트기 한 대가 엔진 예열을 마치고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구급차가 미친 듯이 활주로를 질주해 제트기 앞에 멈춰 섰다. 강태준은 환자복을 벗어 던지고 그 안에 입고 있던 검은색 옷차림으로 뛰어내렸다. 그의 손에는 작게 5027 원본이 담긴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다. 가자, 당장. 그가 조종사를 향해 소리치며 제트기 트랩을 오르려던 순간 끼익 수십 대의 군용 장갑차와 지휘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일제히 켜며 활주로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알파팀 요원들이 순식간에 제트기를 에워쌌다. 강태준과 그의 부하는 완벽한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도망칠 길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부하가 총을 꺼내려 했지만 알파팀의 저격수가 쏜 총알이 그의 어깨를 정확히 관통했다. 강태준은 하드 드라이브를 품에 안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때 지휘 차량 중 하나에서 한민규 중장이 묵직한 위험을 뿜어내며 내렸다. 그리고 바로 그 옆 차량에서 검은색 전투복 바지와 방탄조끼를 입은 한유진이 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신부도 협상가도 아니었다. 그녀는 적을 마주한 전사였다. 강태준은 한유진의 모습을 보고는 이성을 잃었다. 그의 모든 오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비열한 증오와 공포만이 남았다. 너였어. 이 모든 게 이게 같은 년.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품속에서 몰래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의 총구는 수십 명의 알파팀 요원들이나 한민규 중장이 아닌 단 한 사람 한유진을 향했다. 죽어. 탕. 세 발의 총성이 거의 동시에 울려 퍼졌다. 한 발은 한민규 중장이 쏜 경고 사격이었고 또 한 발은 저격수의 총알이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한 발은 강태준의 손목을 정확히 관통했다. 한유진이 쏜 총알이었다. 아, 강태준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고 하드 드라이브도 손에서 놓쳤다. 그는 피를 흘리며 활주로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한유진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하드 드라이브를 주워 들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자신을 노려보는 강태준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신혼 첫날 밤 그가 그녀의 머리를 쳐박았던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아니었다. 지금 여기는 그녀의 영역이었고 그녀의 승리였다. 내 놈은 나를 모욕한 게 아니야, 강태준. 그녀의 목소리는 활주로의 찬 바람보다 차가웠다. 넌 이 나라를 배신했어. 그리고 이제 너무 늦었어. 알파팀이 쓰러진 폭군을 제압했다. 칠흑 갔던 ST그룹 사설 비행장의 활주로는 순식간에 군사작전 구역으로 변했다. 강태준은 피를 흘리는 손목을 붙잡은 채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한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알파팀 요원들이 그를 거칠게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 그가 목숨처럼 쥐고 있던 대한민국의 명운이 담긴 하드 드라이브는 이제 한유진의 손에 들려 있었다. 한유진은 차가운 금속 케이스를 든 채 아버지 한민규 중장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은 화약 냄새와 찬 밤 공기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임무를 완수한 지휘관처럼 침착했다. 그녀는 말없이 하드드라이브를 건넸다. 한민규는 그것을 받아들고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묵직했지만 따뜻했다. 끝났다, 유진아. 아닙니다. 한유진이 낮게 대답했다. 이제 청소의 시작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짐승처럼 끌려가는 강태준에게 향했다. 신혼 첫날 밤 그녀를 얼음물에 처박았던 그 오만한 폭군은 이제 반역죄라는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단체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터였다. 그날 밤 이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경랑에 휩싸였다. 강태준의 탈출 시도와 작게 5027 유출 미수 사건은 국가 안보라는 최고 등급의 기밀 사항으로 분류되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반역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ST그룹은 사실상 공중분해 상태에 빠졌다. 강태준의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비공개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한유진이 제공한 모든 증거 목걸이에 담긴 그의 자백, 흑룡회와의 통신 내역, K3 설계도 유출 증거, 그리고 작게 5027 원본 앞에서 그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불었다. 자신에게 뇌물을 받고 충실한 개가 되어주었던 수십 명의 정치인 명단을 전부 실토했다. 그는 그것이 가명의 사유가 될 것이라 믿었지만 오산이었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를 단순한 비리가 아닌 국가 전복을 시도한 명백한 이적 행위로 규정했다. 강태준은 반역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오만한 제국의 황제는 그렇게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평생 치르게 되었다. 강태준이 불어버린 로비 장부는 대한민국 정계에 핵폭탄급 후폭풍을 몰고 왔다. 특검은 한유진이 확보한 원본 장부를 바탕으로 강태준에게 돈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30여 명을 전격 구속 기소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개원 이래 최악의 스캔들에 휘말렸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정계는 거대한 정화의 칼날을 맞이해야 했다. 한민규 중장은 흑룡회의 소탕 작전에 착수했다. 한유진이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군 방첩사령부와 국정원은 흑룡회의 국내 거점과 자금주를 모조리 찾아내 분쇄했다. 또한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마카오의 첸리까지 압박했다. 흑룡회는 대한민국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그들의 네트워크는 뿌리째 뽑혔다. 이제 남은 것은 ST그룹이었다. 수십조 원의 가치가 증발하고 총수가 반역죄로 수감된 거대 기업. 수만 명의 직원과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정부와 채권단은 ST그룹을 이대로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들은
이 거대한 난파선을 수리하고 이끌어갈 새로운 선장이 절실히 필요했다. 몇 달 후 ST그룹 임시 주주총회장, 텅 빈 총수 자리를 두고 채권단과 주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도 검은색 전투복도 아닌 날카로운 네이비블루 슈트를 입은 한유진이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민규의 딸이나 강태준의 스캔들 났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부패의 심장부를 정확히 꿰뚫어 본 유일한 인물, 아테나였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나가 ST그룹의 현 재무 상태와 부실 자산 내역,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구조조정 계획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ST그룹의 썩은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그것을 도려낼 냉철한 계획을 제시했다. 횡령의 온상이었던 ST 로지스틱스를 비롯한 비주력 계열사는 즉각 매각하고 핵심 기술력을 가진 ST전자와 ST방산, 이제는 군의 철저한 감시하에 노인을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고통스러웠지만 유일한 해법이었다. 주주들과 채권단은 만장일치로 그녀를 ST그룹의 비상대책위원장 겸 임시 CEO로 추대했다. 신혼 첫날 밤 그 집의 안주인이 되라며 모욕을 당했던 그녀는 이제 그 제국 전체의 주인이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ST그룹의 최고층 CEO 집무실. 그곳은 한때 강태준의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곳이지만 지금은 모든 장식이 걷어내지고 실용적이고 단단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다. 한유진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는 별 3개가 아닌 4개의 별을 어깨에 단 한민규 대장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로와 군 내부의 반역자들을 숙청한 공로로 대장으로 진급해 합참의장 물망에 올라 있었다. 바빠 보이는 군 한 위원장, 그가 농담처럼 말했다. 한유진이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지하 벙커의 냉혹함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장군님. 무너뜨리는 것보다 다시 세우는 것이 10배는 더 어렵군요.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다. 한민규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는 저 도시를 구한 거야. 수만 명의 일자리를 지켜냈고 한유진은 다시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신혼 첫날 밤 얼음물 속에서 느꼈던 질식감, 그리고 활주로에서 느꼈던 화약 냄새가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것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굴복을 가르치려 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정의를 배웠다. 그는 그녀에게 조격 대야를 내밀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법의 심판을 내렸다. 아테나의 새로운 새벽은 이제 막 밝아왔을 뿐입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도시 전체를 감싸 안는 듯한 힘이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폭군은 몰락했으며 진정한 지도자가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